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경기사 필수형 228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형 76번에서 82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필수 예제 링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필수 예제가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업로드된 조경기사 강의 모든 강의에 필수 예제가 이제 다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필수 예제를 꼭 같이 더 풀어보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꼭 다운받으셔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잠시만요. 제가, 네, 펜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잠시만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를 여기 출제 1순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가지 유형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공원자연보전지구, 그 다음에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역, 공원문화유산지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종류를 먼저 꼭 잘 알아두세요. 이게 우선순위 1순위로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을 먼저 안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는 밑에 나와 있지만 떤 용도 지구인지를 맞추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아니면 여기 뜻을 보고 완충 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좀 뜻을 나와 있고 이게 어떤 용도 지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선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당연히 이 용도지구에 네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공원자연 보존지구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여기 제목에 있는 그 용도지구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용도지구? 네, 잠시만요. 이거를 그럼 다시 한번 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용도지구라는 거는 이제 특정 지역을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해당 구역에 적용되는 관리, 보존, 활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공원에서 이 용도지구라는 말 있잖아요. 제목에 나와 있지만 이 용도지구라는 말은 자연공원 내의 구역을 특정 목적이나 이용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 것인데요. 이거를 각 구역에서 허용되는 활동이나 개발의 정도가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만든 거죠. 그래서 음, 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공원 자연 보존지구, 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 자연 환경지구는 완충 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이제 어, 공원 자연 보존지구와 공원 마을 지구 중간에 위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게 1번이라고 보고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거 3번 이렇게 보면요. 이 중간에 위치한다. 자연 보존 요구도. 그러니까 이제 공원 자연 보존지구 여기 이제 1번이 가장 요구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공원 자연 환경지구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마을 지역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개 중에 가운데 위치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구도가 이 세 개 순서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원 마을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데 네,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게 공원 마을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공원 문화유산 지구. 그래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공원 문화유산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페이지에서는요, 이 네 가지, 공원 자연 보존지구, 공원 자연 환경지구, 공원 마을 지역, 공원 문화유산지구 네 가지를 먼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뜻을 보고 어떤 지구인지를 네, 맞추실 수 있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아, 근데 여기 밑에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어,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음, 공원 밀집 마을 지구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011년 이후에 이게 삭제가 됐어요. 원래는 자연공원법이 공원 밀집 마을지구와 용도지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2011년에 삭제가 되면서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CBT를 2000년대 초반 거까지 풀으시면 그때는 공원 밀집 마을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전에는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 밀집 마을지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그 이후의 규칙 문제에는 용도지구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 정답이 이제 공원 밀집 마을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공원 밀집 마을지구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알려드린 걸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공원 내 공원 입장각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공원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그죠. 공원 집단 시설지구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상 뭐 밀집마을이랑 집단시설 느낌은 비슷하죠. 근데 둘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완충공간 혹시 아까 제가 주황 색깔 표시되어 있었던 중에 표시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완충공간이 나오면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네, 공원자연 환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충공간이 나오면 공원자연 환경지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공원의 지정 기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자연 생태계, 자연 경관, 그 다음에 문화 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 이 다섯 개를 잘 알아두시고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건 어떤 거냐면요. 경관이 파괴될 우려도 없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별표가 아주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형 보존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자연 생태계와 자연 경관, 문화 경관, 위치 및 이용 편의도 알아두시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지형 보존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왜 기억해 두시냐면 밑에 나와 있죠. 오답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파괴될 우려라는 말을 봤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은 문제예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 지정 기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1, 2, 3,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괴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있을 것이 아니라 없다고 나와야 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네, 자, 다음은 78번 유형,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기출문제를 여러분께 항상 이제 강의를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는데요. 노외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 기준이, 이 법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외 주차장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그래서 여기 50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0대 이상 경우에 2%에서 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50대 괄호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 숫자에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를 맞추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5번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어, 반드시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0대라는 거. 그렇다고 이제 50대, 50대, 50대만 하다 보면 이 노회 주차장에 관련된 또 다른 법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설치 기준이. 그래서 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읽어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노회 주차장 주차 대수 규모가 몇 대 이상인 경우에 2%에서 4%까지 범위에서 뭐 이렇게 한다. 정답이 그러면 50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대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노회 주차장 차로의 너비 문제가,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50대, 그 다음으로 노회 주차장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또 이 표에서도 또 가장 많이 나온 거 뭐냐면요. 이게 바로 직각주차인데요. 직각주차 보시면 여기 차로의 너비에서 6m죠. 그리고 여기도 6m죠. 출입구가 한 개든 두 개든 직각주차인 경우에 너비가 이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두 개일 때 직각주차 너비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오고 한 개일 때 무엇인가요? 결국은 출입구가 한 개이든 두 개이든 네, 가장 큰 거는 결국에 직각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주차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뭐가 되냐면요. 다시 한번 지우고, 네, 차로의 너비를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면 차도의 너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5도 대양 주차, 출입구가 두 개일 때 45도 대양 주차이면 너비가 몇인가요? 정답이 3.5. 그죠?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결국에 각 그 주차마다 출입구가 한 개 혹은 두 개일 때 차도의 너비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횡주차가 그나마 이제 외울 때 횡주차가 가장 작다. 가장 작고 두 번째 출입구가 한 개일 경우에도 가장 작다. 이런 식으로 3.3, 3.3, 5.0. 그다음에 6.0 여기는 이제 둘 다 6이니까요. 외교는 쉽죠. 그리고 어, 여기 또 45도와 교차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죠. 3.5, 3.5, 그다음에 5.0, 5.0 이렇게. 그래서 45도와 교차는 3.5와 5.0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60도 같은 경우는 45도보다 좀 더 크니까 그냥 3.5보다 좀 더 크다. 그래서 1이 더 커졌고 출입구가 한 개일 경우는 0.5가 더 커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 있는 차로의 너비를 잘 알아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역시 직각주차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외우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주차장 주차 형식에 따른 차로 너비 중 출입구가 두 개일 때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5도 대양 주차는 3.5m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도 출입구 두 개, 3.5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서요. 표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일 때 너비의 가장 큰 주차 면적. 이제는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죠? 정답 2번. 직각 주차가 되겠죠?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네, 바로바로 푸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옥상 정원 계획을 보겠는데요. 고려할 내용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뻔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냐면 하중, 그러니까 무게를 계산해 무게 등 하중의 계산, 적재 하중, 그 다음에 토양 수목의 하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그 하중의 계산, 그 다음에
하중, 적재 하중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걸 묻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수와 배수, 당연히 이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방수, 뿌리 특징 미기후, 그 다음에 구조계획 기계설비 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집안의 구조나 강도, 이런 것도 네, 충분히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하중의 계산, 하중이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오답으로 헷갈릴 수 있게 오답으로 옥상정원 계획시 고려할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답으로 나온 건 지하수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위는 말 그대로 이 땅과 관련된 건데 옥상은 건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적재 하중, 토양 수목의 하중을 무게를 잘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라 쉽겠죠? 정답이 그죠? 2번 지하수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표는 제가 이게 다 가져오긴 했어요. 왜냐면 네, 다시 한번 네. 왜냐면 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근데 어 거의 다 90% 이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는 혹시 몰라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네, 참고만 하시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에서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여기 녹지지역과 그다음에 상업지역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별표 두 개가 쳐져 있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20 이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번, 5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녹지지역을 묻는 문제가. 그래서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 네 개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서 가장 높은 거는 상업지역 90이 되겠고, 90 이하. 그 다음에 그 중간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인 70 이하. 가장 낮은 건 녹지지역인 20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이렇게 되고,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녹지지역 1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이렇게 되는 거 잘 알아두세요. 녹지 지역, 상업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둘 다 숫자 가장 높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에 이제 이 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요. 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지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그죠? 100% 이하와 20% 이하였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20 이하 이렇게 네,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잘 외웠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건폐율이 가장 높은 지역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건폐율이 70% 이하인 두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정답은 1번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2번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네, 이렇게 퀴즈를 풀 수 있었던 거. 제가 말한 70% 이하라고는 딱 70을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이렇게 잘 네, 풀렸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 이하 어디였죠? 그죠? 20 이하는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온 김에 이 계산하는 방법이 또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건폐율만 묻는 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 묻는 그 계산을 하는 김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건폐율의 뜻을 묻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는 뜻도 잘 알아두시고 용적률도 네, 뜻을 잘 알아두세요. 이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계산뿐만 아니라 정의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같은 경우가 그럼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 용적률입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면은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2층짜리 건물 있으면은, 다음 문제 어차피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그냥 말씀 나온 김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한 층에 뭐 100이다 하면 100 곱하기 2를 해서 그러면 결국에 이제 100짜리가 2층이 있는 거니까 200이 되는 거죠, 연면적이. 근데 만약에 200짜리가 이제 6층이다. 그러면 1200이 되는 거죠. 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이 200짜리가 6층이 있으니까 120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500인 곳에서 건축 면적이 200이고, 그 다음에 5층 건물이라고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고르세요. 잠시 멈추시고 계산을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저기 대지면적 500이니까요. 500분의 2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4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5층이었으니까 땅 면적 200, 건축 면적 200 곱하기 5를 해서 1000이 되겠죠. 그러면 500분의 10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정답이 200%가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합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5를 해야 연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그래서 200%, 40%와 200%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건폐율과 용적률의 계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알아두시면 충분히 풀릴 수 있으니까, 공식 꼭 잘 알아두시고, 아까 나왔던 표도 다시 한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공원 같은 그런 이제 법규 관련된 문제들도 아까 봤었는데요. 법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수형 200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필수형 200은 가장 중요한 것,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법규에서는 엄청 포괄적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법규 관련 문제를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법규 관련된 그 숫자들과 이런 거에 잘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중요한 것 기출 문제 많이 나온 것 위주로 한번 이제 돌아보는 전반적으로 어떤 게 적용 기사에서는 많이 나왔나 좀 알아보는 그런 강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알려드린 중요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도 같이 개념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하시면 이 강의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